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삼국시대 항쟁에 대한 부분을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고구려가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했잖아요. 장수왕 계로왕을 죽이고 한나라가 강성해질 때는 그 붙어있던 옆나라는 위기 상황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백제가 이제 한강 유역까지 빼앗깁니다. 왕만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수도를 옮겨야 돼요. 그 수도를 옮긴 곳이 바로 웅진입니다. 그 웅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현재 공주인데요. 왜 웅진으로 천도를 했을까요? 일단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 게 일단 이유가 됐을 거고, 두 번째 군사적인 이유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구려가 또 남쪽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침략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웅진이 그렇습니다. 물론 평야도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주변에 산세가 험하고 이 산성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유역 상실 후 대외 활동이 침체가 됐었는데 그럴 만도 하죠. 일단 첫 번째, 국력이 크게 약화가 됐을 거고, 이러나 저러나 장수왕이 셌거나 약했거나 백제 왕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백제 왕의 책임이 컸겠죠.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지방에 있었던 귀족들은 백제 왕실을 어떻게 봤을까요? 겉으로 말을 하든 못하든 간에 굉장히 낮춰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왕권이 강해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왕권이 있었던 근거지가 따로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내려와 봐요.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귀족들이 득세하겠죠. 자,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왕은 아예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이게 증흥돼 있는데 중흥입니다. 중흥, 다시 흥한다,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동성왕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요. 이 동성왕은 백제의 부흥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냐? 당시 이미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는 나제, 밤의 동맹이 아니라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이 나제 동맹을 더 강화를 하는데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이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부족 사람들끼리 어떻게 패밀리가 되지? 어떻게 패밀리가 되냐?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사돈이 되면 되잖아.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왕은 또 귀족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불운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 노력을 했던 무령왕이 등장합니다. 이 무령왕은 고향이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건너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세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양나라의 기록인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책에 보면 백제 사신이 와 있고 그 옆에 백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약했고 귀족의 힘이 강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역에 대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2담로를 만드는데, 22담로라는 게 뭐냐면 담로가 당시의 순우리말로 마을, 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2지역을 만들어서 왕족, 로열 패밀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통제가 되겠죠. 이때까지가 이제 웅진 시대인데 이제 사비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비는 현재 부여입니다. 백제 부여? 부여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고구려 위쪽에 있는? 일단 그렇다 치고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는데 이 사비로 천도한 또 이유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산 지역에서. 실제로 그 웅진을 천도했을 때 웅진에 공산산성이라고 산성을 짓고 아예 거기다가 왕궁을 짓거든요. 아예 이제 평야지대인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를 털어, 미안합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부여 지역인데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을 가지고, 근데 또 나라 이름도 남부여? 남부여? 어허. 그럼 북쪽에 있는 부여? 아, 그 전에 우리가 주몽이 탈출했다고 알려진 그 부여. 거기다가 왕족의 성씨가 부여시잖아요. 즉 이 말은 백제하고 고구려가 한 필줄로 나왔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서로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주몽은 또 부여에서 내렸다고 자기가 부여의 계승자라고 고구려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백제에서는 자기가 나라 이름도 부여이고 자기 왕족도 부여이니까 우리가 부여의 계승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돌아다닌 거하고 같이 서로 경쟁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중앙에 또 22개네 22개의 관청을 설치해서 왕의 통치력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부, 수도는 오부, 서울특별시도 보면 무슨 구, 동작구, 뭐 강남구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부를 만들어서 관리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위별로 오방, 그러니까 중, 동서, 남북 이렇게 해서 오방을 만들어서 지방을 또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관리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신라가 진흥왕이었는데 진흥왕과 약속을 해서 고구려가 잠시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한강 유역을 먹는데 백제가 한강 하류, 그리고 신라가 한강 상류를 먹기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이때 당시 신라 왕이 진흥왕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진흥왕이 뒤통수를 빡 때립니다. 한강 하류까지 쳐들어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빡쳤겠죠, 성왕이. 그래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현재 옥천인 관산성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전사해버려요. 왕이.
참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 급하게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쳐들어갔는데 이 지역이 산세가 안 좋아서 정찰을 갔어. 근데 정찰을 부하를 보냈는데 왕이 직접 가가지고 이게 아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여기 있다면은 성왕이 요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주가 그냥 문 열고 나와가지고 잡아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대항마마 제가 당신의 목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렇게 해라 목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아예 다 먹어버려요. 이제 또 누가 적이에요? 백제하고 신라가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참 어느 나라가 강성해지면 어떤 나라가 약해지고 위기가 되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공통적인 지역이 있는데요. 한강 유역을 누가 먹었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인데요. 현재 백제 왕릉 중에서 이름이 밝혀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무령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발견된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금제 장식들이 발견돼요. 왕관 옆에 엮어봤을 것 같아요. 금제 장식물도 있고요. 되게 아름답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성, 웅진, 사비 사실 웅진 여기 있고 사비 이 정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관상선 전투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고 있다가 쭉 내려와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라가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뗄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이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그 과정 중에 분명히 또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동맹을 결성했는데요. 당시에 고구려가 너무 남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신라마저도 백제하고 나르제 동맹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눌지왕 때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성왕 때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항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신라가 왕권이 강해지고 국력이 상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단 지증왕 때인데요. 지증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딱 정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설아벌, 설아, 사라, 신라 막 이렇게 혼동되게 이름이 불렸는데요. 이때 나라 이름을 딱 정하니까 국가의 기틀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리간 이렇게 해서 중국식 명칭이 아니고 순 신라 명칭이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왕호,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불리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문물이 신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왕이라는 한 글자 그 자체가 중국에서 쓰이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인 것이겠죠. 나는 이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게 우리 왕이야. 이제 너희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소들이 경작을 하는 우경을 장려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들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갈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었겠어요. 소가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더 노동력도 절감하고 오히려 밭도 더 깊이 갈아져서 생산력이 더 풍부해질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부 장군이 경주에서 이 인근 지역인 삼척까지 와서 실직주라고 하는 군현을 또 설치합니다.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우상국을 점령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드디어 한국 역사에 독도가 들어옵니다. 왜? 울릉도가 일단 주 타켓이긴 했겠지만 울릉도 사람들, 우상국 사람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독도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지역을 차지했던 우상국을 신라가 먹었다? 그 말은 신라가 독도까지 점령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가 드디어 독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법흥어로 가실게요. 자, 법흥왕은 이 비읍자잖아요. 비읍자 관련된 업적이 많습니다. 일단 율령을 때 반포합니다. 율령은 법이죠. 비읍. 자, 그 다음에 17관등제, 그 상대등. 17관등제라는 것은 관리들을 아예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꼭지점에 왕이 있고 등급 서열을 매겨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관리를 통제하겠다는 거지.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 바로 밑에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만 이제 컨트롤하면 이제 왕이 모든 귀족들, 관리들을 통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왕권 강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등이 이때 설치가 되고요. 요즘에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병부를 이때 만듭니다. 그 비읍자도 이것도. 이 병부라는 것은 국방부와 같은 건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들이 독자적인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군대로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왕건과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힘이 약해져 있었던 금강가야를 점령하기도 하고요. 이때 드디어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하기도 합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소수림왕과 침략왕 때 설명을 드렸었죠. 왕건과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불교 공인과 관련해서는 이차돈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선생님 여기 영상을 띄워놓을게요. 한번 들어가서 잠시만 보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내무왕, 지증왕, 법흥왕 이렇게 차곡차곡 국가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했던 그리고 신라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진흥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흥화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화랑 그리고 영토 확장이 있는데요. 화랑은 말 그대로 잘생긴 오빠들이에요. 귀족 가문이에요. 아주 금수저예요. 그리고 아주 뭐 무예도 출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뭐 따지면 금수저 오브 금수저? 인물도 아이돌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들을 국가에서 왜 이렇게 조직화하고 양성을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는데, 화랑도라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귀족들이 운영하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화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왜 조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는 좀 더 세력을 넓혀야겠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는 경상도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했고, 정치, 행정뿐만 아니고 무예에도 출중하고 전술에도 출중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진흥왕이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불교를 정비하는 교단도 정비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절인 황룡사도 이때 만듭니다. 물론 황룡사에 있는 구춘 목탑은 진흥왕 때가 아니고 그 뒤에 왕이었던 선덕왕, 그리고 우리 여왕으로 많이 알고 있죠. 선덕왕 때 건립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황룡사를 이때 건립합니다. 황룡사는 진짜 커요. 이 큰 절들을 왜 신라에서 왕실이 주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건 불교 수용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만들어질 황룡사 구춘 목탑 같은 경우는 층층마다 다른 나라 이름들을 상징으로 해놔요. 그 말은 이 9개의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영토 확장을 보시겠습니다. 백제 성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유역 상류 지역을 약속을 하고 차지합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빡 때렸다 했죠.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하류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제 성왕의 편을 들었던 대가야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지지난 시간에 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야연맹, 그래서 정기연맹, 후기연맹 이렇게 하면서 정기연맹은 금강가야, 후기가야는 대가야가 주도했다고 했었잖아요. 후기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를 이때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상남도 지역까지 신라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만 차지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북쪽 땅인 함경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런 영토 확장에 대한 증거가 비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일단 단양 적성비 그리고 4개의 순수비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지도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적성비라는 것은 성을 쌓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세운 벼. 요즘 말로 아파트도 세우면 기념비 만들잖아요. 학교 만들면 기념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순수비라는 것은 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을 순수비라고 합니다. 왕이 적진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영토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시에 신라 영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신라 이름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덕업일신 망라사방에서 신라 이렇게 땄다고 합니다. 뜻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망라사방, 사방으로 영토를 넓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뜻이 있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지증왕 때 이때부터 많은 신라인들이 이제 영토 확장과 삼국 통일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부가 점령했었던 우상국의 대표적인 섬인 울릉도입니다. 그리고 동쪽 또 가면 독도도 있죠. 독도죠. 작년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사부 장군이고요. 그래서 독도 동쪽으로 또 가면 이사부 해산이라고 지리 시간에 해산이 어떤 건지 배우시죠? 이 해산도 있을 만큼 요즘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누굴까요? 신라국화 사용하고 순장금지 설명 안 들었는데, 고대 사회 때는 훈장이라고 해서 지배층이 죽으면 하인이나 부하들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묻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순장을 금지했단 말은 생명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고 이 생명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장 금지한 왕, 그리고 우상국을 정벌했던 왕 누굴까요? 지증왕이죠. 이 지증왕 때 경제적으로 생산을 넓히기 위해서 우경을 시작했죠. 소가 이끄는 경작을. 이게 우경이죠. 그전에 사람이 이거 끈 거예요. 2차돈 순교비 관련된 영상도 쌤이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가 크게 영토를 점령, 진흥왕이 즉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푸른색이었는데 비석이 어디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가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 창녕비, 한강유역을 넘어갈 때는 적성비를 세웠다 했죠. 단양 적성비, 이건 충청도 단양에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그 한강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북한산비, 북한산 아시죠? 한겸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황초령비와 마원령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비석을 보고 신라가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화랑의 상사건데 평상시에 화장을 한 게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황경사 터인데요. 이게 부식 되게 넓습니다. 이게 진흥왕 때 만들어지고 선덕여왕 때 이 중앙에 터가 남아있는 구층 목탑을 만들었다 하죠. 자, 이게 실제 비석은 아닌데요. 현재 실제 비석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이게 모조품이 지금 북한산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진흥왕까지 봤는데요. 첫 번째, 한강유역을 점령해서 신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죠. 넓은 평야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고
이 서해 지역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있었는데 남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고리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쌍심시키고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제 사방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